부수적인 속성은 크게 의미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관성이 있고 유연성이 있고, 이렇게 해서 총 3개로 넘어가는데, 첫 번째 의미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시스템에서 나오는 소리나 비주얼이나 택기를 갖다가 느끼고 나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거기에는 변화 제시성, 이해 가능성, 학습성, 이 3가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 의미성이라고 하는 걸 갖다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연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방금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얼마나 유연하게 이걸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거냐라는 거에서 사용자의 자유도를 갖다 높여주기 위해서는 있는 것처럼 사용자 주도권, 대체성, 다중성, 개인화, 연결성이라고 하는 세부적인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권, 대체성, 다중성, 그 다음에 개인화, 그 다음에 연결성까지 있죠. 연결성만 설명을 갖다 조금 하자면은 우리가 어떤 시스템과 시스템 간에 연결을 하고 싶을 때 아주 그거의 끝판왕이 애플이죠. 그래서 아이폰을 쓰고 아이패드를 쓰고 맥북을 쓰고 하는 이유가 그 기기들 간의 호환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로만 쓰면은 나머지 거를 갖다 다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커넥터빌리티, 시스템의 연결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 안에 들어가면 더 복잡하게 3가지 세부 속성들은 나눠지긴 하는데, 근데 정말 연결성이 모든 시스템에서 다 중요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부수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애플의 전략처럼 기기 간 이 유연성을 갖다 최대한 높이는 연결성을 갖다 해줄 거냐, 아니면은 우리는 딱 단일한 프로덕트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훨씬 더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용성을 제공할 거냐 하는 거는 그 제품의 특성과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성, 그리고 그것이 사용되는 그 환경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까지 해가지고 우리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사용성의 부수적인 속성 3가지는 의미성, 유연성, 일관성이에요. 의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는 정보를 갖다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느냐,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다양한 방법으로 시스템을 조작하고 또 정보를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3번째 일관성이라고 하는 건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공통된 규칙들을 잘 준수하고 있느냐, 이 3가지가 부수적인 속성들인데, 부수적인 속성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강조를 하자면은 부수적인 속성은 시대의 상을 많이 반영을 해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없지만, 교과서에는 없지만 사용성의 속성으로 중요한 속성이 새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등장을 가지고서 우리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서 없었는가 본데 요새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세요? 네. 그 유연성을 얘기했을 때 얼마나 유연한 시스템을 줘야 되는지가 좀 많이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이제 자, 예를 안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시간을 갖다 내가 맞춰야 되는데. 자, 그래서 유연성과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했어요. 유연성이 높으면은 좋기는 한데 일반적인 케이스로 유연성이 아주 높아지게 되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너무나 옵션이 많으니까 내가 그 옵션 중에서 어떤 옵션을 갖다가 선택해야 되는지가 되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적정한 수준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우리 챕터 뒤에 가가지고 인터랙션 설계라고 하는 챕터에서 그 내용을 갖다 다룰 겁니다. 오케이. 자, 그
중에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핵심적인 속성을 뭘 선정할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거죠. 지금도 저렇게 많은데. 그래서 그 디지털 헬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성 중에서 특히 어떠한 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갖다가 해놨는데 특히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파트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사용 오류예요. 이게 환자나 또는 신체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갖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갖다 낮추거나 또는 오류가 발생했다는 걸 갖다가 빨리 감지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오류가 발생한 후에 그걸 갖다 정정할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갖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디지털 헬스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그런 정확성에 대한 니즈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이런 오류를 갖다가 더 자세히 이렇게 쫙 분류를 해요. 더 자세히 분류를 해서 의도하지 않은, 그러니까 여기서 의도하지 않았다는 건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오류, 그리고 또 하나는 개발자가 의도하긴 했는데 의도한 대로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오류, 이러한 것들을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막 나눠가지고 이러한 각각의 오류들이 어떤 오류들이 있는지를 갖다 쭉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특히 디지털 헬스 쪽에서 사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다 보니까 이런 사용자 피드백 채널이라든지 어떤 이슈를 해결했던 사용자 만족도라든지 사용자 참여 이런 것들 사이에 사용성을 향상시키는 프로세스 정립해놨어요. 누가 정립했냐? 놀랍게도 미국 식약청이 정립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표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자면 이 표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사용성을 높이려면 첫 번째는 사용자가 본인의 사용 경험에 대해서 편하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사용자가 제공한 피드백에 대해서 거기서 제기한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또 그것이 해결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를 사용자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용자의 만족도가 실제로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용자의 참여를 최대한으로 높여서 치료에 대한 수능도를 최대한 높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미국 식약청이 사용성 향상을 위한 프로세스로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용성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특히 이런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 서비스에 비해서 훨씬 더 엄격한 기준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취지는 이런 엄격한 기준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한다면 여기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디지털 헬스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B2C 서비스를 만들 때에도 좀 더 유연하게 해당되는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우리 이 수업의 취지입니다.